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기한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며 해협 봉쇄를 계속하며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말 안에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서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가능성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가능하다고 짧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3일 안에 2차 종전 협상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파키스탄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뒤 이란과 외교 채널을 계속 가동해왔다면서 추가 회담 시점은 이런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서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방금 받았다며 자신의 요구를 존중해 처형을 취소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에는 이란이 여성들을 사형해 처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석방되면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이 여성들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건 가짜 뉴스라면서 애초에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가 가짜 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면서 시한을 밝히지 않았는데 백악관이 휴전 기한은 없다고 확인했다고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받는데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에서 5일의 기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일정을 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기간을 3일에서 5일 정도 더 줄 의향이 있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이란 내부에 많은 분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there's been some anonymous sourced reporting that there was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Ultimately, he will dictate the timetable.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와 전쟁이 끝나는 대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거라며 여론 달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conflict will end. I think gasoline prices will come back to where they were or perhaps lower. How fast will the prices of gasoline come down? Again, that is path dependent on when the war and the conflict end. 네, 이 내용도 알아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거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간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인데요. 2029 회기연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부터 2029년 9월 말까지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부터 3월에 해당합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As you know, Chairman, we have the 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that's upcoming, where a great many of these conditions will be discussed.
이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다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에 대해 이란 지도부는 해상 봉쇄로 무의미해졌다며 일제히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대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하며 봉쇄를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요청에 즉답을 피해왔던 이란 지도부가 비판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화와 합의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가 진정성 있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위선적 주장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고 있다며 매번 말을 바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휴전 협상의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ما هیچ وقت دنبال آتش بس نبودیم. اتفاقاً بسیاری از مردم ما در این ایام بعد از جنگ 40 روزه از آتش بس گلایه‌مند بودند. 휴전 현장 거부에 앞서 이란 군부는 테헤란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하늘로 향한 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사거리 2,000km의 최신형 중거리 미사일 호람샤르4를 앞세워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대미 항전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허가 없이 통항하려 했다며 선박 2척을 납포하는 등 봉쇄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و نیز فعالیت مغایر عبور ایمن از این آبراه راهبردی به صورت مداوم توسط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مورد رصد قرار گرفته و با متخلفین برخورد قاطع و قانونی انجام می‌پذیرد. 이란 군부를 대표하는 타스님 뉴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거론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에 걸친 인터넷망 등을 연결하는 최소 7개의 해저 통신 케이블로 당장 위협은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파괴 공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제거 작전도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에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기뢰는 GP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부설돼 탐지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미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숀 파넬 수석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소셜미디어에 펠란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펠란 장관이 보여준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 도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 사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펠란 장관의 사임을 갑작스럽다고 표현하면서 해군 연례회의에서 수많은 해군 장병과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얘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임이 이루어졌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 분기보다 1.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장률은 지난 2020년 3분기에 달성한 2.2% 이후 최고치로 지난 분기에서 GDP가 뒷걸음질한 이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IT 품목을 중심으로 5.1% 늘었고 수입도 기계 장비와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늘어 4.8% 늘었고 건설 투자도 2.8%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SK하이닉스의 1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이 32조, 영업이익이 19조 원이었는데 당시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만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4분기에 2배에 달하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의 예상도 모두 상회한 수치고요. 다만 주가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은 그간 40조 원 돌파를 기대해왔고 이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출이 52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중동 소식입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 정부를 접촉하며 2차 종전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 이슬람아바드 시내에선 회담 성사에 대비해 보안 조치를 유지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번 협상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총리가 이슬람아바드 주재 이란 대사를 관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측의 거부로 2차 회담이 끝내 무산되자 휴전 준수와 회담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파키스탄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उम्मीद है दोनों फरीक तनाज़ात के मुस्तकिल खात्मे के लिए इस्लामाबाद में तयशुदा मुज़ाकरात के दूसरे दौर के दौरान जामे अमन डील में कामयाब हो जाएंगे. 이슬람아바드 시내는 여전히 삼엄한 회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으로 쓸 호텔은 여전히 비워뒀고 인근 레드존은 민간인과 차량 출입이 엄격히 차단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만여 명의 군 경도 도시 곳곳에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과 내외신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 앞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고 저 멀리 회담 개최를 알리는 전광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 휴전은 무기한이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동안의 시한부 유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답할 마지막 시한을 줬을 뿐이라며 끝내 응답이 없으면 전쟁은 재개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나토 회원국의 등급을 나눈 명단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 기여도에 따라 착한 동맹국과 나쁜 동맹국으로 나눈 일종의 분류표라는 건데요.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그동안 동맹국에 불만을 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지원하라는 공개 요청이 거부되자 위협 섞인 뒤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도 포함됐습니다.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 또는 재배치입니다. 비협조적이었던 국가의 미군 병력을 협조적인 국가로 옮기는 아닌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변수입니다. 연례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무기 판매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는데요. 동맹국들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미 의회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과의 대립까지는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점도 짚었습니다. 전통적 동맹 관계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 착한 동맹, 나쁜 동맹 리스트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도 무시한 채 연일 레바논에 공습을 퍼부으며 일간지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또 숨졌습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 이스라엘은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2차 회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마을입니다. 가정집을 비롯해 건물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에 걸쳐 설치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한 겁니다. صاروا ينزلوا شوي شوي صرنا نحن نيجي كل يوم نتفرجى نشوف قد ايه راحوا من الضيعه كانوا عم بيهدوها تدريجيا نزلوا شوي شوي لوصلوا على ساحه بيت ليف وهلا مثل ما انت شايف المنظر ما في ولا اي بيت.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과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엔 남부마을을 공습하면서 구조대까지 공격해 다친 채 주택에 피신해 있던 레바논 일간지 알 아크바르 소속 아말 칼릴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 위반이라며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만나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만료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다시 열리는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두 나라 간 장애물은 헤즈볼라뿐이라며 무장 해제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A state that is de facto under Iranian occupation through Hezbollah. But this also leads to a conclusion. Hezbollah is common enemy of Israel and Lebanon. 반면 협상 상대인 레바논은 공격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 레바논 관계자는 휴전 한 달 연장과 폭격 파괴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아운 대통령도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완전 철수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이처럼 평화의 전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거리를 좁히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휴전 종료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무기한 연장처럼 휴전 연장을 일방 통보했는데 지금 뉴욕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2시간 내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믿어도 될까요? 우선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회담 준비 상황을 보면 전혀 좀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회담장은 지금 여전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희망사항에 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은 전쟁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한 3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고유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72시간 내에 협상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72시간 내에 협상해라는 주문이죠, 사실은. 이란에게 이런 주문. 예. 그래서 희망사항을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다 수용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희망사항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트럼프 협상 공식의 특징이니까
결국은 이란에 대한 주문 성격이 있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 따져볼 지점은 72시간 내에 협상을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역봉쇄가 회담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이란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까지 있는 건가? 라는 부분도 추측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어쨌거나 72시간이라는 이제 용어를 내세우면서 파키스탄은 회담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보면 파키스탄이 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겠죠. 네, 바람 섞인 그런 발언일 것이다. 72시간 내에 협상이 과연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3일에서 5일 기한 설정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래도 어찌됐건 협상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파키스탄이 뭐 지금 중재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는 거 지금 여한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연장을 더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기한이 됐던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12일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아니면 또 12일에서 한 30일까지도 보고 있는 언론들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쓸 수 있었던 옵션은 이제 그 늘 말했던 뭐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거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감당해야 될 그 후과가 너무 커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최종안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한번 이란안을 그 미국 측에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양측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다 안 했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이후에 협상이 진짜로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그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은 이뤄질 것인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도발 이 두 가지가 중단되지 않는 한 협상은 의미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앞서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이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맞대응 전략의 성격이 좀 있죠. 군사적으로도 맞대응이고 협상에서도 맞대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맞대응 차원에서 지금 작전적인 측면에서 했던 것은 미국의 역봉쇄. 그러니까 역봉쇄를 하니까 호르무즈 장악권을 더 높이기 위한 또 봉쇄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납포 작전을 하니까 이란에서도 납포 작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요. 이란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맞대응을 하겠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맞대응 작전을 통해서 대등한 작전을 하면 동등한 협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봉쇄 작전을 일단 풀어라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 작전을 풀면 이란도 줘야 될 게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이제 납포하는 것을 멈추면 이란도 납포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맞대응 전략에는 미국에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선물을 주면 이란도 선물을 줘야 되는 그것도 이란이 알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는 불신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이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72시간 내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취지의 발언이 또 이란의 그 마음을 건드리진 않을까,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72시간에 뭐 지금 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이란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빨리 풀어낸다면 예. 뭐 72시간 뭐 얘기한 거가 뭐 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이 문제는 봉쇄를 푸냐 마느냐 그거보다 신뢰 문제였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도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납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장에서 풀어야 될 의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다 차단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권도 그러니까 이란이 부분 봉쇄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렛대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그걸 협상장에 가지고 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면서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 60% 440kg 그리고 20% 농축된 우라늄 810kg 정도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반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희석시킬 것인지, 감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그러니까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356조의 그 기금, 그 다음에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동결된 자금을 어떻게 풀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흔들고 있거든요. 예. 봉쇄는 이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네가 쓰는 봉쇄 카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그 경제적 유인을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뭐 계속 얘기를 나왔었는데 갑자기 계속 용어도 찌꺼기, 그러니까 핵 찌꺼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 이미 다 갇혀 있는 거, 폐허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끄집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끄집어 나와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협상의 신뢰가 만들어질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얘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신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건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들어와서 지금 의제에 올라온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그런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이란 측에서도 이게 쉽게 깨지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발표 후에 종일 참모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폭격 재개의 필요성을 물었다고 하는데 폭격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예, 백악관에서 대응책 논의한 게 이제 살펴볼 지점이 사실은 한 국가가 정책을 선택할 적에는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리스크 진단을 원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리스크 진단이 아니라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택지가 좁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이제 초기부터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백악관도 원래의 기존의 아주 탄탄했던 의사결정 체계에 따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전쟁부, 국무부도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결국은 이 급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모습이 오락가락 행보처럼 비춰지는 게 있죠. 근데 지금의 국면을 보면 2월 28일 날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2달 가까이 돼가는 과정에서 핵시설 타격하고 군사 인프라 와해하고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까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은 미국이 뭐를 해야 되느냐? 현 국면에서는 이제 이란 전쟁의 자체적 평가를 해보니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나가야 될 때예요. 네. 그럼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폭격 재개라는 이 필요성을 물어봤을 때 폭격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출구의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따라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크게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협상을 하고서 협상이 타결되는 시나리오 하나,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시나리오 하나는 그냥 초토화 작전하는 방안인데 당연히 지금의 국면을 2달 가까이 된 국면에서는 3번째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옵션 협상을 일단 진행하고 타결이든 결렬이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방향이 결국은 절충안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4월 말 종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모호한 상황을 딱 보면서 휴전 종전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뭐 수주 정도가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6.25 전쟁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예요. 종전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휴전 상태로 지금 70년 넘게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호한 휴전 상황이 그 나름대로의 뭐 절충 안보 기제로 작동을 하면서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모호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이제 장악한 상태로 두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되고 어쨌거나 이게 다시 국제 해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역학까지는 분명히 국제사회가 챙겨야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단순하게 수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을 문제인식을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콧 벤선투비 재무장관은 미국 역봉쇄 조치로 곧 이란 하르그 섬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의 자금줄을 죄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란이 끝까지 버틸 거란 전망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그 호르무즈 하르그 섬에 대한 생산 시설이 너무 이렇게 꽉 차서 이제 석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석유 생산을 줄이면 그게 계속 그냥 단기간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 생산 능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다 겪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쌓이니까 지금 생산력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센트 그 장관의 이야기는 꼭 이게 이란만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그 이란에게 큰 영향을 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반길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휴전을 뭐 1년, 2년을 보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겠다라는 그 큰 보관이 있다면 베센트 장관이 말이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72시간 안에 끊는다고 한다면 이게 막히는 게 뭐 저는 그렇게 큰 지금 상황에서 이란에게 그 큰 경제적 타격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미국이 이란 선박을 2척 납포한 데 이어서 이란도 선박 3척을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죠. 화물선에 폭격을 가한 사실도 전해졌는데 앞으로의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란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똑같은 수준에서의 맞대응 전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화전양면 전략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화와 군사적인 카드를 같이 똑같은 수준에서 쓴다.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란이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아주 심한 열세이기 때문에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맞대응 카드로 이제 쓴 것이 민간 시설 타격 등을 포함해서 볼모 작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맞대응 카드가 전력이 부족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란이 확인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만 놓고 보면 미국이 먼저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이라든가 이제 과거 지난 한 2달여간 했던 초타 작전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먼저 그러한 수준의 카드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그 변수에 부응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카드를 쓸 경우에 여러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좀 더 20여 개의 기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매설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설돼 있는데 20여 개 부설된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 봉쇄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5천여 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여 개만 더 부설하면 진짜 완전히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뢰 부설 카드도 있을 수 있고, 홍해를 통한 제2 전선 형성, 볼모 작전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 함정이 지금 15척 이상이 결국은 역봉쇄 작전을 위해서 투입돼서 특정 해역에 사실 집결돼 있어요. 그거는 이란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쉬운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고가치 표적이 쉽게 표적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대함 미사일 이런 거 이용해서 그다음에 드론 이용해서 타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카드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존의 볼모 작전, 걸프국의 동맹국, 미국의 걸프국 동맹국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전략적인 그 셈법을 작동시켰잖아요. 그것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이란이 갖고 있는 군사적 선택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대응 카드를 이미 시나리오는 준비했고 행동화하는 것은 미국에 따라 한번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강경 매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그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위협할 가능성도 언급을 했던데 이게 주변국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뭐 광 케이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 송금이나 그 은행 송금이나 이런 인터넷 같은 모든 인터넷 기반의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아덴만에 있는 곳, 그러니까 바벨 만뎁에서도 거기가 그런 광 케이블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공격하면 모든 전산망이나 그런 그 금융 결제망이 멈춘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란에서도 이런 것들은 마지막 어떤 옵션에는 올려두겠지만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는 순간
당연히 그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은 과시는 되겠지만 곧바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특히 또 협상이 지금 협상안을 서로 주고받고 보려고 하는 국면에서는 이거 여기까지는 그 공세 아마 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무기 재고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 미사일 비축량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만약에 수년 안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투입할 미사일도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란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년에 4년 걸린다는 지금 분석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미국의 그 미사일 재고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미사일하고 드론의 재고량 관리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은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력, 특히 미사일이 이제 소진이 많이 된 게 지금 현실이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서 뭐 GM 등 제조업 회사들 불러 모아서 회담도 했잖아요. 그 제조업 기업을 이용해서 방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단순 분석이 아니라 어떤 직면한 도전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미국이 초토화 작전을 재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이란의 어떤 그 보이콧 비슷하게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미사일을 쓸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도 이제 무기를 투입해 이런 무기를 사용해야 될 곳이 대중국 견제라는 그 원래 목표가 있었거든요. 메가 진영에서는 대중국 견제를 고강도 견제라고 해서 군사 위협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무기의 어떤 그 비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기가 낮아지면 대중 억제력도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가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 무기가 차질이 생기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게 거래이면서 또 미국의 어떤 경제적 부흥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 방산 역량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 수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 무기 수출을 통해서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재고량이 없으면 무기 수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 이란 측에서 공개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한 당시에 영상이 계속 나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멈추긴 하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높이고 있냐는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호르무즈 봉쇄는 내가 하는 것이지 이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협상력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이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아직까지 막 그런 역량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그 공격은 좀 잦아들 가능성이 높은데,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이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납포 작전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도 이걸 계속 쓰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긴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격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그 제3국 그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국 상선에 대한 그 공격은 아무리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그 국제법으로 그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계속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 내부에서 협상 주도권이 혁명수비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얼굴 마담일 뿐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상 군부 출신 강경파 3명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3명은 누구인지 이란 내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원래 이 3명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보직이 원래 그 안보를 거의 책임지는 그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마디 바히디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고, 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국가안보위 그 사무총장인 졸라가드. 근데 안보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또 항상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그런 안보를 좀 보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집단의 수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군사안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국가안보 뭐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직보를 하고 그거의 의견을 좀 조율하는 그 사람인 그 모센 레사인데,
그 세 사람이 갑자기 등극한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의 위치가 원래 강경 보수, 강경 그 안보 정책을 그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보직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 세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세진 것은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협상파가 이제 협상을 잘 이끌어 가려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이중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나포 국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스카 상선을 그러니까 이란으로 가는 중국 중국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그 화물선을 이제 그 나포를 하고 그런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등극해서 세진 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 이 국면이 협상파보다는 보수파가 이야기가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들이 좀 부각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 그 모주타바의 지금 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모주타바의 위상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모주타바가 지금 새롭게 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그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이런 안보 그 팀들도 다 거의 정말 새롭게 지금 올라온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도 지금 그 혁명 수비대나 그런 조직들에 대한 통제력이 좀 약한 상황에서 지금 당연히 어떤 좀 한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스타바의 영향력이 향후에 커질지 작아질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 지금 상황은 모스타바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최고 지도자로 됐고 나름 지금 암살 위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회의들이나 이거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의문점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그립감, 통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지.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이 모스타바가 이렇게 허수아비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지향하면서 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 과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보다 약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방 교수님께서 이런 전쟁 상황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내부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발을 뺄 거란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AP통신에서 진행한 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국정 지지율이 지금 최저니까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레임덕 얘기가 사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노킹스 시위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계속 졌잖아요. 그러면서 레임덕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시 그래도 레임덕은 빨리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기류가 바뀌는 게 사실이죠. 너무 최저치까지 내려갔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무너졌고 그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중간 선거 때까지 결국은 레임덕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란 전쟁의 여파가 단순하게 그냥 오늘 만약에 끝난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중간 선거를 통해서 레임덕이 이제 실체화 되는 거겠죠, 사실. 그게 있을 수 있고 또 레임덕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잖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오락가락 얘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사실은 이제 자극하는 거잖아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임덕이 실체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를 해법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란 전쟁하고 관련된 출구죠, 출구 전략을 이제 개시하는 것. 두 번째는 시장 안정,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각 개편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란 전쟁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져야 할 인사도 있다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꼬리 자르기 혹은 그 내각 그 개편을 일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레임덕 실체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각 개편까지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72시간 내 협상이
이루어져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수개월, 수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상황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는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제이디 어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이전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를 8.5% 늘리기로 했다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뿐 아니라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해협 방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PCON transfer, what we're looking at is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게 돼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다시 연장하면서 타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의미의 타코. 실제로 그가 이번 전쟁에서 최후 통첩 발언을 한 뒤 이를 거둬들이거나 말을 바꾼 것만 최소 5번이나 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틀 만에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격 시점을 닷새 유예, 또 이후 추가로 열흘간 유예했고요. 지난 5일엔 해협을 안 열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하더니 기한을 하루 연장한다며 바로 당일에 말을 바꿨습니다. 2주간 휴전을 발표한 건 지난 7일이었죠. 애초 예정된 휴전 종료 시점을 은근슬쩍 하루 늦추더니 결국 이란의 통일된 제안이 나올 때까지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며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휴전 연장 발표는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합의 불발 시 이란을 폭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군은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지 반나절 만에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타코 비판에 발끈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1980년에 이란 공격을 주장한 영상을 2차례나 공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며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This country sits back and allows a country such as Iran to hold our hostages, to my way of thinking, is a horror.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휴전 연장 결정을 두고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신호로 분석했는데요. 마감 시한과 군사 위협이라는 압박 카드를 사용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무력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면 부족 속에 SNS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주변은 예스맨들이 장악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21일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전쟁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SNS에 경계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이게 협상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여부를 두고도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y smell panic in the White House. I think they can see Trump wants out of this. He's broadcasting it almost every day, and it gives the Iranians enormous leverage they shouldn't have.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을 이른바 예스맨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근들이 미군의 성공 사례만 골라 보고할 뿐 미군 오폭에 따른 이란 초등학교 참사 같은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에 휘둘리는 예스맨 군단들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휴전 연장 소식과 기업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다우존스 산십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69% 오른 49,490.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5% 오른 7,13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4% 오른 24,657.57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선박들을 납포했다는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은 다시 배럴당 $100대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어제보다 3.5% 오른 배럴당 $101.91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2.96로 3.7% 올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 EU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자동차 연료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잇따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자 유럽연합 EU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holiday this summer. A lot of cities and regions and member states are dependent on tourism. And of course, they are very worried. EU는 역내 연료 생산과 수입, 수출, 재고를 추적하기 위한 연료 관측망을 구축해 항공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정부, 에너지 공급업체, 공항, 항공사들과 협력해 대체 항공유 확보를 조율하고 이를 EU 전역에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미국산 항공유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국별 가스 비축 목표를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량을 공동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럽의 연료비 부담이 41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기화를 확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EU는 이번 위기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며 1973년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looking into some very difficult months or maybe even years, depending of course on the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but even in a best case scenario, it's still bad. 영국에서는 3월 자동차 연료 가격이 2월보다 8.7%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경유 가격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영국의 3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로 끌어올리면서 영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 따른 불공평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임시 휴전을 연장하겠다면서도 해상 봉쇄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옥죄 굴복을 종용하겠다는 건데
5월 방중 담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만만 입구로부터 약 4,000km 떨어진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미군에 추가로 납포된 티파니호. 이란 봉쇄에 투입된 중부 사령부가 아닌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선박 경로를 찾아보면 이란 하르그 섬에서 원유 190만 배럴을 싣고 싱가포르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빈번하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무국적 유조선을 미군이 콕 집어 납포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의 이딴 선박 납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앞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에 민간 군사 이중용도 물자가 실렸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군의 화물 검색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은 이란 무기 지원 의혹을 재삼 일축했습니다. 我们愿再次重申，作为负责任大国，中国一贯模范履行应尽的国际义务。 이란과 휴전은 연장하고 봉쇄는 확대한 미국. 트럼프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란의 굴복을 종용하며 5월 담판 때까지 미국이 역봉쇄를 끌고 갈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협상장에 들어서지 못할 바에야 백길이라도 막고 있는 게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는 중국과 담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종전 협상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매일매일 혼란스럽습니다. 미군이 특수부대까지 투입하자 이란도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높아진 군사적 긴장 탓에 호르무즈 해상에서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쨌든 휴전이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하지만 외신 보도는 3일에서 5일 정도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양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협상 전략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다시 전면전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상전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 내지 5일 얘기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도 이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3 내지 5일도 사실은 미국에 주장한 거고 뭐 이란 같은 데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보면서 일일이 하나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양쪽 모두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이란은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다음에 전쟁이 뭐 2개월 4월 29일이면 2달째 되는데 이거 지금 전쟁 법에도 관한 법에도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상전에 이동하면서 작전명이 봉쇄 작전으로 변경했어요. 전쟁이라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관련 선박을 납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란이 이번엔 선박 3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란의 그 이번 포석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선박 검문 검색, 납포 이런 거는 흔히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봉쇄작전,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고 전쟁 물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게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은 올해 광범위한 해역에서 지금 이제 하나의
현박들 정해가지고 지금 납포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호르무즈 근처를 지나가는 거 자기 은둔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많기 때문에 이란은 더 손쉽게 선박을 납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이라기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야말로 좀 약간 약화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계속 봉쇄를 하면 이걸 군사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어쨌든 나포 대 나포 이렇게 맞불 작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비례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더 이 전쟁을 확전했느냐, 누가 지금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지금 양국 간의 전쟁만 비롯된 게 아니고 이거는 원유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 끝나도 이런 것들은 지적받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이란은 이번에 납포한 선박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던 선박들을 납포한 것이다. 그리고 영해 침범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배도 이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명실공히 국제해협이에요. 국제해협의 조건이라는 거는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그 통로란 말이죠. 그다음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다녔고 에너지의 핵심 통로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에서 이건 국제해협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제해협은 무해 통항권, 통과 통항권 누구나 통과할 수 있고 잠수함도 비단 잠수함도 수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다 보장이 된 건데 지금 이란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나는 국제해양법에 비준한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거거든요. 지금 그걸 누가 지금 인정하겠냐 이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와 다 지켜왔는데 그러나 자기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해라는 거는 12L이 그러니까 지상 해안으로부터 23km란 말이죠. 이 국제해협이라는 거는 지금 오만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이 23km 다 중복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국제해협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여기를 차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배가 이렇게 납포 대상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해 침범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쪽도 법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이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원래 영해에 들어가면 사전에 공지하게 돼 있어. 군함들은. 잠수함도 부상해서 가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란 측에서 보면은 나는 국제해양법 비준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는 영해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배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러나 그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주로 해적 같은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란에서 아니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함정은 적성으로 난 선포했잖아 이미. 그래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온 걸 공격하겠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란하고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비롯해서 생긴 건데 우리가 굳이 이란하고 대척점을 이룰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유교적으로 풀이하면 되지 군사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또 불리해요. 또 이란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 하면은 거기는 다 숨어서 은둔해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완전 오픈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만약 정말 우리 선박이 납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상황에서 외교로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적대행위 한 적도 없고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 피해를 받아보이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공격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란이 그 해저 인터넷 케이블 이 부분을 끊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저 전쟁이에요. 이건 수많은 그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뭐 95% 이상 의존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케이블을 절단해 버리면 이건 은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절단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되면 뭐
쉽게 보면은 뭐 인터넷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이건 주식시장이 먹통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이란에서 일방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손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이란 같은 데는 지금 인터넷을 차단해도 국민들이 듣는 나라예요. 이란은 뭐 저항해도 야 가만히 있어 지금 전쟁 중이야 하면 꼼짝 못하는 나라고 다른 국가들은 민주 국가들은 난리죠. 이건 왜 인터넷 차단됐다는. 그러나 이런 걸 지금 전쟁이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면 그런 악수를 들 수 있다는 상황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이라크행 달러 공급까지 차단하면서 이란의 돈줄을 이제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군사적 조치 말고 군사적 조치를 만약에 미국이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군사적 조치 이건 결국에는 돈이죠. 돈까지 압박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사작전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일단 작전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참으로 힘들죠. 이거는 미국이 압박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빨리 끝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압박 강도를 줄여가면서 돈줄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통화를 보다는 모든 국가는 이 뭐 보험료부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피해가 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빨리 멈춰라 하는 국제사회 여론, 국내 여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봉쇄 작전으로 이란을 지금 고사 작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는 엄청 힘들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군사적 작전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참수 작전이나 뭐 정밀 타격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은 그렇게 주장해왔지. 지금 참수 작전 했잖아요. 해가지고 일시에 그냥 회유하는 그 하메네이부터 아버지 하메네이부터 다 몰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는 조직은 혁명 수비대가 지하 공간에서 활동하고 지금 모든 것이 지하실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반 무효하다. 그래서 지금 참수작전도 별반 무효하기 때문에 금융 문제, 그다음에 선박 납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작전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 또는 온대온 해가지고 이란은 또박또박 지금 대응하고 있다. 납포를 하면 자기도 납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란이 유리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다 오픈돼서 있고 한국모함도 근접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뭐 이란이 뭐 미국에서 얘기할 때 이란은 거의 다 미사일도 소모됐을 것이라 하는데 지금 보여주잖아요. 시위하면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사일 충분해.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거기 공급하면서 가동을 했고 지하 시설도 가동했고 그다음 비축량도 충분히 있어.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군의 그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을 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얼마 전에는 또 육군 참모총장까지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런 그 지도부의 사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전쟁 중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드는 것이 전쟁이 준비가 너무 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전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경험자가 많은 경험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베테랑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1년 내내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험자가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저렇게 전쟁을 하면은 왜 이렇게 전쟁 목표가 부실해? 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이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 볼 때도 미국 그 베테랑 전쟁 전문가들 볼 때는 좀 한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내 이 주장하고 틀려 하면은 해임하고 육군 총장도 뭐 다른 이유로 사임했다고 하지만 해군 장관까지 사임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군 전문가들이 따르지 않게 되면 지금 이런 경질로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래의 당인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쟁을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거래하듯이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군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전쟁이라는 건 원래 시작할 때 언제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출구 전략을 이용해서 탈출하겠다.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일, 5일, 3일, 뭐 5일 또 뭐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하니까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니까 지금 내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세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떤 그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주한 미군은 북한의 재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결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주한 미군이 현대화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쓰겠다. 근데 사실 주한 미군을 이리 쓰겠다 저리 쓰겠다 하는 거는 우리하고 상호 합의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합의 없이 하는 행위들이 좀 가끔 드러나고 있어요. 이란 전쟁 때도 뭐 사드를 뺐느냐 안 뺐느니 레이더를 뺐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한 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촌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이건 뭐 기준 목적을 탈피해서 이제 뭐 전 세계에 이 위험이 있는데 투입하겠다 이런 의도를 비추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약속이 틀린데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도 어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은 어떨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곧 6,500포인트를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오늘 1.1% 오른 6,488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6,49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8% 오른 1,189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0.4% 오른 1,18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데도 시장은 전쟁이 이미 끝난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우리 증시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SK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실적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2원 오른 1,478원에 개장했는데 유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첫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CU 진주 물류센터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경찰과 검찰은 당시 화물차를 몰았던 B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BGF 로지스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지만 결국 자회사인 BGF 로지스와 교섭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한 개는
지금 기존의 노사간의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7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의 운임 단가와 배송 회차, 처우 개선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졌다며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 로지스는 원청으로서 지금까지 대화 요청 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상견례는 이번 사안을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 계약은 운송사와 운송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 원청인 BGF 로지스는 제3자로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와의 만남도 엄격히 교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번 조합원 사상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섭이건 만남이건 용어가 어떻게 되든 조합원 사상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만난 이번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주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쏴서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또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해당 노동자는 직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이었는데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 단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때와 똑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법관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알고서도 언론을 봉쇄하려 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때 무죄 판단을 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일선 소방본부에 지시를 하달했으니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이 전 장관이 우연히 단전 단수 사실을 알고 걱정이 돼서 소방청에 전화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걸었던 통화가 내란 혐의라는 것에 올가미가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들이 이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양측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실 CCTV 속 문건의 성격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기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30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숨진 아기의 친모인 34살 A씨는 친아들을 학대해 오다가 지난해 10월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A씨는 아기가 욕조에 빠져 건강이 좋지 않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의료진이 온몸에 23군데에 달하는 골절상을 발견했고 검찰도 집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 학대를 내버려둔 혐의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황사 걱정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어제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경북 북동부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6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